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혜입니다. 어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아왔다면 사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깜짝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아직도 여럿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증권사들도 아이러니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역전쟁이 잠잠한 틈을 타 우리도 중국처럼 비장의 카드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 이틀째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8% 오르면서 230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300선 위로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162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192억 원 정도 매도세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78% 오르면서 81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역시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나홀로 기관은 11억 원 정도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이 경계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르면서 7,330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29% 오르면서 2,79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4% 소폭 내리면서 94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로 볼 수 있는 골드 값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현재 골드는 0.02% 소폭 내리면서 1259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원유 공급 사태가 아직까지도 차질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0.28% 오르면서 7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어제 2%대 오르면서 2,815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이후로 2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이어서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올랐는데요. 1.32% 오르면서 28,6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계속 700만 원대를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현재 비트코인과 에이다만 오름세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먼저 퀀텀입니다. 퀀텀은 0.57% 내리면서 9,5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만이 1%대 강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000원대로 가격이 거래가 중이고요. 현재 2위에 비트코인, 3위에 에이다, 4위에 어제 룸 네트워크였던 코인은 6위로 밀려나면서 5위에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훈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첫 번째는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Dow has best in a month as financials and industrials rally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금융주와 이 산업주의 랠리로 다우지수가 한 달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는요.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주식시장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부 은행들이 실적 예상치를 상향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다면서 반면에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뉴욕 증시는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Oil prices finish higher with Brent up sharply as traders weigh global supply disruptio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국제 공급에 대한 우려로 이 유가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는요. 뉴욕 상업거래소의 유가는 리비아 등 산유국의 생산 차질 우려와 캐나다 생산 재개 기대가 혼재하면서 소폭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오펙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 측에 낮은 가격을 계속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의 바람처럼 유가는 다시 낮아지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자,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현민 멘토님 만나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닫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도 악재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는 연이어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간단하게는 좀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상승세로 열어두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일단 지난 주말 미국과 그리고 중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지만은 정작 주식 시장에서는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부 은행들이 실적 예정치를 올려잡았다는 소식에 일단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일단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보다도 일단 탄탄한 미국 경제에 더 기대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단 관세부가 외에도 지금 추가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점이 일단 투자 심리를 일단은 안정에 일단 도움을 준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 또한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부터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양호한 지표로 일단 나왔는데 6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죠. ETI가 일단은 108.94로 일단 전월을 107.72보다도 일단 확장되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증시 오름세가 이어가자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엔 한일 파트너스의 일단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일단 시장의 무역전쟁 위험성을 일단 무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증시 랠리가 마지막 만세가 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가 일단 실적 시즌의 기대감이 일단 상승 보인 이후에도 분명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일단 하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하여 일단은 하락세도 일단 전반적으로 무역 전쟁 자체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더 없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열어두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무리하게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도요. 계속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큰 눌림 자체를 주기 때문에 하루 전일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을 때 확실하게 큰 눌림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적 접근이 일단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이 무역전쟁 같은 외부적인 것들보다는 경제지표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최근 지금 등락 자체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유가의 경우는 오펙 6월 정례 이후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방향성을 잡을 것을 일단은 기대를 했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란 제재와 그리고 리비아 및 베네수엘라 등의 일단 생산 문제 차질 등에 따라서 일단 공급 부족으로 일단 최근 변동성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제재나 공급 차질 우려는 당연히 상승세를 나타나는 게 일단 당연한 방향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일단 증산 자체와 그리고 캐나다의 싱크로드의 예상보다 빠른 일단 생산 재개 자체가 유가에 일단 반락을 일단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원유 시추 업체죠.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에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863개로 지금 전주 대비해서는 5개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단 100개가 늘어났는데요. 캐나다 오일샌드 채굴 업체인 싱크로드가 운영하는 성코에서는 7월 중으로 일단 원유 시추가 일단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일단은 이달까지 운영이 좀 재개가 일단 시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봤었는데 조금 전망보다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제재, 수출 차질에 대한 공급 위축을 일단 상쇄를 하면서 지금 여유 생산 능력까지 모두 일단은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리비아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 우려가 생겼을 때는 일단 이러한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해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급등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일단 상방으로 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미국의 증산 문제야 그리고 캐나다의 이러한 다시 한번 생산 자체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 할 때 단기적으로 계속 눌림 자체가 조금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고 아까 전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처럼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상승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도 단기 트레이딩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2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시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입니다.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냉장고를 좀 사본 사람만이 알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이라면은 이제 냉장고를 다 사보셨을 텐데요. 이제 월가의 영웅이 피터 린치의 투자 병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장을 보더라도 조금 더 좋은 품질과 그리고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사지만은 사실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충동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도 비교 분석을 또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품질에 대해서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분석과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또는 살 때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드리고 싶어서 가이드를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장 트레이딩 전략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FX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로FX의 경우 이런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보였던 부분이 지금 어제 22회 드라기 총재의 일단 발언이 좀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22회 총재가 일단 펀더멘털이 좀 양호하다라고 일단은 주가에 힘입어서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독일의 무역지표 개선 등까지 일단 견고한 흐름 보이는 부분도 일단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으나 파운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외무장관이 브렉시트 관련해 전격 사임을 하자 정치적인 이슈로 일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는데 이런 영향 뭘 포함하여 유로FX는 마지막에 이제 미국장 자체가 열리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전일 일단은 저는 매수 대응에서는 고점을 크게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 고점 부근에서 쉽게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세로 시가하고 저가 라인까지 대응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는 5분봉입니다. 지금 5분봉으로서 조금 더 움직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현재 자체는 매수로서 일단 유로FX의 경우에는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렸을 때는 1.187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금일 움직임 자체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전일 시가하고 그리고 당일 저가 라인 자체가 전일 시가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금일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0선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1.185 라인 부분 전일 고점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열어둘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아래에 붙어 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전거래 저가 라인도 무너질 수 있지만요.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1.185 라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 1.187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열어두신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의 경우에는 어제 조금 장중에 많이 등락 자체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캐나다의 생산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제 74달러대에 쉽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일 계속 74달러를 안착하기 위한 모습 흐름 자체를 보였으나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금일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시가 고가 라인이 붙어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전일 74.10 라인에서 저항을 맞았던 만큼 쉽게 아직 아시아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일 매수 대응 자체는 전일 고점이었던 74.18과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74달러에서 안착만 했을 때는 매수적 접근으로서 이제 매수 방향으로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냐? 일단 74.80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다시 한번 당일 저가로부터 한 100티 위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라인이 지금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었거든요. 전일 고점이 74.28인데 74.28로부터 약 100틱짜리는 73.28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일 저가 라인 안에서 좀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적 접근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고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73달러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도 지금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지금 아래쪽에서 붙어있으면서 강한 지지 역할을 받으며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1260 라인대에서 바로 매수로서 따라붙기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 줬을 때 1259 라인대에서 지지받듯이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1255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으나 1260 라인대가 일단은 돌파됐을 때는 당일 시가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전일 고점까지 1266 라인과 그리고 1270 라인까지도 열어두면서 당일 100에서 120틱 정도까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140틱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나 지금 골드의 경우에는 진폭 자체가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일 저점으로부터 약 100틱까지도 위쪽으로 열어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만 살짝 살펴보면요.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전일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일도 시가 저가 라인을 일단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5분봉 차트로 일단은 위쪽으로 좀 더 열어줬을 때는 지난 6월 20일이죠. 7,358 라인까지도 금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쪽으로는 7,358 라인대까지 그리고 미국 지수의 경우에는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게 유리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요. 무리한 대응보다도 일단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과 관세 전쟁에 돌입한 중국이 본격적인 반미 연합 구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국가를 차례로 만나면서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EU 측은 중국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의 입장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IPO의 대어 샤오미가 홍콩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잘 나갈 것으로 보였던 샤오미의 부진한 성적,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급등이 있었는데요. 중국장 좀 마감장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 일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순식간에 지금 2% 급등을 했는데 2.49% 상승했고요. 선전 성분지수 역시 2.80%, 그리고 창업한 지수 역시 2.64%로 이제 상승한 그런 상태입니다. 급등은 했죠.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하락 추세에서 의미 있는 반전. 그제 밑꼬리, 그러니까 7월 6일날 밑꼬리가 나와서 양봉이 나온 이후에 급등, 그리고 종가, 고가. 상당히 좀 희망적이죠.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800선, 상해종합지수 2,800선은 탈환했고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급반등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위안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이렇게 위안화가 쭉 떨어지면은 위안화가 떨어진 거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는데 위안화 절하 속도가 조금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반등했던 거죠. 그 시장 안정이 좀 기여를 했고요. 당기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현재 진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보면 차신주가 역시나 계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업종은 어제 단 한 업종도 하락한 업종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중국이 이제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협력 EU한테 이제 손을 벌렸어요. 근데 EU가 한 차례 거절을 했었죠. 근데 리커창 총리가 어제 얘기를 했듯이 CEC 회의에 참석하고 바로 중국으로 오지 않고 바로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나러 독일로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16일, 17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EU 대표단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인데 이 부분 역시도 중국이 뭔가 지금 상당히 EU와 연합을 노리고 있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중국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EU에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과 EU 모두 미국에게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 좀 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좀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EU가 좀 까칠하죠. 현재 지금 EU가 중국, 미국 이제 G3 삼국지가 지금 EU, 중국, 미국이 G3 삼국지가 진행 중인데 미국이 일단 양쪽을 모두 다 공격했는데 중국하고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제 미국과 EU가 이제 협상의 여지,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과 EU가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서 여기는 약간 덜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EU에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제 EU의 지지만 받으면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번 독일 방문하면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좀 들고 가지 않을까. 그 선물 보따리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EU 정상회담 역시 이제 경제 개방, 그러니까 16, 17일에 있을 베이징에서 있을 그 정상회담이죠. 경제 개방과 관세 철폐 등 선물 보따리를 추가로 더 풀어놓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가서 운 한번 띄워주고 베이징에서 완전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그런 형태의 중국이 지금 EU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EU가 문제는 확실히 중국 편을 못 들어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의 솔직히 외교는 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EU가 왜 중국의 연합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장벽 카드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정환율로 되어 있는 위안화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부실, 그리스의 그 문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다 어떤 부분에서 기인하냐면, 중국의 위안화 고정환율 때문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태냐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건 환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게 이제 중국이 수출이 잘 되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야지 정상이죠. 근데 중국이 수출이 잘 되는데 위안화 가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중국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리스 같은 경우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 화폐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는 유로화를 써요. 그러니까 독일이 좋으니까 그리스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이제 경제의 이 방향타 역할을 많이 하고 무게중심, 추루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때문에 작동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국가가 EU거든요. 그래서 EU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EU가 역시 이제 대중국 적자도 EU도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EU가 바라보는 입장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이 땅 독재국가라는 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패권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U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기도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중국이 워낙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WTO의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제조 206를 거의 포기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206,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WTO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정책에 동의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EU를 잡기 위한 그런 그 행보다 제조 206을 근데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포기할 의사가 좀 있다, EU를 위해선. 이제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좀 볼지 좀 또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EU가 얼마나 이 부분을 이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샤오미가 상장을 했습니다. IPO를 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하도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샤오미 상장한지도 몰랐습니다. 다들. 근데 첫날 장중 낙폭 5%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레이진 CEO 같은 경우는 샤오미가 이제 좀 더 좋은 기업이고 싶고 이제 더 많이 뛰려고 상장을 했다라고 자신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지금 하반기 IPO 중 최고 대여인 샤오미가 홍콩 증시에 드디어 상장을 한 건데요. 사실 첫날에 좀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첫날의 움직임 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사실 공모가가 17 홍콩 달러인데 급락했어요. 급락해서 막았는데 공모가 17 홍콩 달러도 못 지키고 원래는 20 홍콩 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줄 알았는데 돌파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밀리면서 시작했는데 원래 샤오미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40 홍콩 달러까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날아간 상황이죠.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생각했는데 뭐 사실상 500억 달러 살짝 넘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레이진 CEO가 자신감 좀 보였는데 상장날에 맞춰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그 삼성전자와 샤오미인데 삼성전자가 인도에다 공장 준설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서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왔었고 이제 샤오미 상장 날에 맞춰가지고 그런 행사를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좀 샤오미가 좀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좀 출발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레이진 CEO 하면 브루게나이의 창업에 뛰어든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지금 한때는 이 샤오미 스마트폰이 대륙의 기적이다라고 불려졌는데 현재는 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샤오미가 이제 창업 8년 만에 이제 홍콩에 상장을 했는데 이 레이진 회장이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50세, 지금 50세인데요. 40이 넘어서 갑자기 그냥 CEO였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창업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명문대죠. 우한대학교 콘도리 공대생, 우리나라 따지면 콘도리 공대생인데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전자상가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중간재 매매하고 소프트웨어 직접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면서 해커로까지도 젊을 때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진산 소프트웨어 그룹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서 진산 소프트웨어 상장시키고 CEO였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퇴사했는데 제 인생 2막에서 창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미1이라고 하죠. 그 샤오미에서 그 만든 스마트폰. 이게 이제 애플보다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되는 뭐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때는 중국 점유율 1위를 기록했었죠. 근데 이 밖에 요즘에는 뭐 TV, 공기청정기, 보조 배터리, 뭐 정수기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폰 구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특히 이제 요즘에 인도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샤오미가 전체 1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성장률이 꺾이면 샤오미는 꺾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샤오미는 어떻게든 지금 스마트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타겟이 좀 맞는지 갑자기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100세 가전을 한다고 하니까 타겟이 맞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선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터넷 사업 비중을 좀 확대하고 스마트폰 가겠다고 하는데 인터넷 사업을 얼마나 좀 잘 확대할 수 있을지 워낙에 중국에 공용 IT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나 이런. 근데 알리바바도 심지어 샤오미에다 투자를 했거든요. 기술 특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샤오미가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좀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소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소개 종목은 만화화학입니다. 만화화학. 만화학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제 화학 종목이에요. 화학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이 화학 종목이 중국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학이 최근에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유일한 폴리우레탄 원료 생산 기업입니다. 폴리우레탄 원료 생산 기업인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중국 전 세계 1위고요. 중국 여기 만화학이 멈춰버리면 폴리우레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좀 뛰어난 중국 글로벌 1위 사업자인데 이제 MDI라 그래가지고 메틸렌 디페닐 디오소시네아트라는 이제 상당히 좀 말이 어렵죠. 화학 용어인데 이 부분이 이제 화학, 자동차, 방지, 건축자재, 가전제품에 다 사용되거든요. MDI 생산 능력 같은 경우가 200만 톤으로 압도적으로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근데 화학 공정 같은 경우도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특히 이제 원료 작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원료 작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유가가 좀 완만하게 이제 상승세를 보일 때는 상당히 좀 마진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최근에 1분기 순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는데 무려 61%나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사실상 많이 못 갔어요.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러겠죠.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못 가긴 했는데 이 주가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는 좀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만화학 차트입니다. 만화학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학 차트인데 만화학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쭉 거래 경기했다가 이제 쭉 이제 갭상승하면서 이제 쭉 올라왔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을 했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견조하게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다. 만약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수가를 우리가 좀 잡아오는데 매수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가 좀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4.35형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이 라인쯤 되는데 44.35형. 소폭 이제 밀려주면은 다시 제자리 돌아오면 그때 좀 진입하는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9.500 라인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500 이쪽 라인이 손절가고요. 일단 121선이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8.350 정도 잡아주시고요. 2차 목표가는 51.000
만약에 600, 309, 603 상해에 상장되는 종목이야. 위안화로 거래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화학주로 따져보면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정도 되는 회사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폴리우레탄 원료 기업 중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화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튤립버블에 비유하며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던 프랑스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프랑스는 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을 바꿨는지 첫 번째 이슈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형 거래소의 활성화를 강조했는데요. 국내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 디스럽트가 이제 프랑스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서요. 랜더 TF장이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발빠르게 바꾸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을 이제 튤립 버블하고 비교를 하면서 장 피에르 랜도 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장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번에 낸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규제보다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도화를 추진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랜도 TF장이 좀 긍정적으로 시선을 바꾸게 된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랜도 TF장은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혁신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과도한 규제는 시장 혁신을 이제 막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상태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 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뉴욕주의 비트 라이선스를 따라서 이제 규제 모델을 세워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신생 벤처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CO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저희가 어제도 이슈로 이제 ICO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한국이 ICO 규제로 인해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도 부정적이었다가 이런 것들 ICO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고 일부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또 이제 현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이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19일 이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분산 원장 기술의 장점을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현하는 혁신 기술을 리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제 프랑스 정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세율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45%에서 확 줄였습니다. 바로 19%로 이제 감축을 했고요. 크립토 디스럽트가 이제 과도한 규제로 이제 혁신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O 금지 한국과 비교하면서 또 프랑스의 이런 변화된 얘기를 이제 암호화폐 매체인 크립토 디스럽트가 말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해외 사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최근 프랑스와의 입장과는 달리 독일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면은, 잠시만요. 자, 독일 연방재무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발생하는 이제 디지털 통화가 실제 시행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독일 매체 이제 한데스블랏에 따르면 이제 올라프 슐츠 재무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과 유로존을 위해서 이 디지털 통화 CBDC를 발행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디지털 통화는 이제 빠른 송금 등의 이점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위험을 포함해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프랑스는 좀 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풀자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슐츠 장관이 이제 독립성이 강한 암호화폐 같은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CBDC 디지털 통화가 이제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중앙은행의 파산이 기존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빨리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치달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래서 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지금 재무부가 우려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제 각국 정부들 보면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영국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과 경제 유동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디지털 통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호적으로 좀 봤고요. 같은 날 또 노르웨이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는 현금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각국에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독일과 함께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시가총액 492억 정도에 달하는 이제 암호화폐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하면은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초기 이더리움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의 언행이 이게 그의 말한 것들이 이제 좀 회자가 되면서 이슈를 많이 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가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좀 일침을 날리는 말을 했습니다. 비탈리 부테린이 이제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지옥에서 불타기를 바란다라는 좀 어마무시한 좀 약간 부정적인 언행을 하면서 어리석은 왕이 힘을 사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맹렬히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원래 본질적으로는 탈중앙화된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바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폐 정신이 탈중앙화인데 이것들이 지금 분산형 거래소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소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일부 거래소들의 상장 수수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래소에서 1,500만 달러의 상장 수수료, 그러니까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블록체인이 사실 투명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본질적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거래소가 암호화폐 상장을 결정하는 구조를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암호화폐 이제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가 많이 크게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탈중앙화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중앙화된 거래소의 대안으로서 이제 암호화폐 간 크립토 투 크립토 거래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언급을 하면서 DEX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원장 분산화를 통해서 보안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개인에게 금융 통제권이 돌아간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DEX 같은 경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대로 맞는 얘기지만 이것들이 현실에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테린은요,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도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좀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나무 잘 아시죠? 이 두나무가 투자한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가 9일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는데요. 올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사이드 체인을 도입해서 탈중앙화 그 거래소의 단점인 높은 거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체결 속도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점유율을 좀 높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 형태로 자체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제 기존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또 다른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위에서 존재하는 자산들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이 되면서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인 가스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에 올비트는 자체 사이드 체인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비트의 이제 대표가 말을 했는데, 이더리움 이제 네트워크의 전송 수수료가 이전에는 하나로 한 5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전송량이 많아지고 수수료가 올랐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로 소모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이러한 가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거래 수수료와 함께 전송 시간도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건벌로 이제 거래를 기입하게 되면 거래가 성사되는 시간도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